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다. 김정수는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72년간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0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그녀는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오롯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 의사의 진단은 잔혹했다. 시한부 6개월. 간암이 온몸으로 전이된 상태였다.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질 뻔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가족들과 화해하고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나누고 싶었다. 정순의 인생은 희생의 연속이었다. 18살에 부모님을 여인 후 오빠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다가 중매로 만난 남편 김창호와 결혼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고 정수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김밥집, 분식점, 청소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손가락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아들 태수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늦둥이였던 태수는 정순의 모든 것이었다. 딸 2명을 먼저 낳았지만 시댁에서는 아들을 기다렸고 마침내 태수가 태어나자 정순의 위상도 달라졌다. 그녀는 태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태수는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했으며 성격도 제멋대로였다. 정수는 그런 아들을 감쌌고 변명해 주었고 뒤치다꺼리를 해주었다. 태수가 중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다 걸렸을 때도,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가 사고를 냈을 때도 정수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아들을 지켜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김태수의 목소리였다. 45살이 된 아들은 여전히 정순에게 의존하며 살고 있었다. 사업이라고 시작한 것들은 번번이 실패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치킨집, 카페, 인터넷 쇼핑몰까지 이것저것 손을 댔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정수는 그때마다 자신의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해가며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왔다. 남편 창호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태수를 제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창호가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태수는 더욱 방종해졌다. 어머니의 재산을 당연한 듯 여겼고 빚을 질 때마다 정순에게 손을 벌렸다. 정수는 그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아들이니까, 마지막 가족이니까 하며 참았다. 괜찮다,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정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태수는 병실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 곁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어려 있었다. 정수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모른 척했다. 아직은 아들을 믿고 싶었다. 어머니,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태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태수에게는 병원비를 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도 사채업체에 쫓기고 있는 신세였다. 결국은 자신의 통장에서 나갈 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효도할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굵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품에 안고 키웠던 그 아이의 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라. 정순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강남 아파트는 시가로 10억은 좋게 넘을 것이고 예금도 상당할 터였다. 몇 개의 상가 건물까지 합하면 태수는 어머니의 아픔보다 그 숫자들이 더 또렷하게 보였다. 병실 밖에서는 며느리 박미경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시어머니의 재산 규모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집안 경제는 파탄지경이었고 시어머니의 유산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정수는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유난히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남은 생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태수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며느리의 태도도 어딘지 어색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려 했다. 아직은 가족을 믿고 싶었다. 아무리 부족해도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고 15년을 함께한 며느리였다. 그들이 설마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리는 없을 터였다. 밤이 깊어가자 태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정수는 홀로 병실에 남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진통제의 효과로 몸의 아픔은 덜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앞으로 몇 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가족들과 제대로 이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챕터의 깊어지는 상처. 정순의 병실은 연일 문병객들로 북적였다. 오랜 친구들, 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이 돌아가며 찾아왔다. 정수는 그들 앞에서 여전히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다.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했던 그녀의 성격은 죽음을 앞두고도 변하지 않았다. 정순이 언니 많이 아프세요? 교회에서 함께 봉사했던 김순자가 과일을 들고 찾아왔다. 괜찮아, 순자야. 고마워서 어떡해. 이런 때까지 와주고. 정수는 친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인데. 언니 아프다는 소리 듣고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요. 순자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30년 넘게 한 교회를 다니며 우정을 쌓아온 사이였다. 정순이 힘들 때마다 순자는 곁에 있어 주었고 순자가 어려울 때는 정순이 도왔다. 진정한 자매 같은 사이였다. 언니, 태수는 어때요? 요즘 자주 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매일 와. 걱정을 많이 해. 정수는 대답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순자는 오랜 친구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때에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다. 다만 태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교회에도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박에 빠졌다는 이야기, 사채를 쓴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어머니,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 박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미경은 태수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다. 자신의 친어머니를 일찍 여인 터라 정순을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하지만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와 빚더미 앞에서 그녀의 마음도 점차 변해갔다.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며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미경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정수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수는 며느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의 따뜻하고 정겨운 눈빛 대신 무언가를 재고 있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마치 자신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미경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재산 규모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다. 강남 아파트는 최소 10억 예금 통장들과 상가 건물까지 합하면 15억은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들 부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남편의 빚만 해도 3억이 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유산은 절실한 필요였다. 어머니, 태수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과일을 사왔을 텐데 오늘은 백화점에서 산 것 같았다. 어머, 태수야. 이런 비싼 과일을 왜 샀니? 정수는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 아프신데 좋은 걸 드려야죠.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과일값도 결국은 정순의 돈으로 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서류? 정수는 의아해했다. 아, 그러니까 집 문서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그런 거 말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정리할 게 많잖아요. 태수는 말끝을 흐렸다.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정리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아들아,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정순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아, 그게 아니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상속세 문제도 있고 각종 절차도 복잡하고. 태수는 변명했지만 그의 속내는 이미 드러났다. 며느리 미경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잖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기 이전 절차가 까다로워서.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자신이 키우고 사랑한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 계산을 하고 있었다. 마치 증권회사에서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정수는 힘없이 대답했다. 태수와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드디어 어머니가 마음을 연 것 같았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것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유언장?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네, 요즘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정수는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자신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가족들이 벌써 유산 분할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 앞에서 대놓고. 누나들은 뭐라고 하니? 정순이 물었다. 태수에게는 두 명의 누나가 있었다. 누나들이야. 뭐 특별히 한 말은 없어요. 태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사실 그는 누나들에게는 어머니의 병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재산상 속에서 경쟁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수는 아들의 거짓말을 알아챘다. 큰딸 영미와 작은딸 영숙은 각각 부산과 대구에 살고 있었다. 그들도 어머니의 병 소식을 알면 달려올 터였다. 하지만 태수는 의도적으로 누나들을 배제하고 있었다. 영미하고 영숙이도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순이 물었다. 어머니, 누나들은 멀리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괜히 걱정시킬 필요는. 태수는 얼버무렸다. 정수는 아들의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딸들이 오면 재산 분할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확신하고 싶지 않았다. 태수와 미경은 곧 병실을 나갔다. 그들은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어머니가 마음을 여신 것 같지? 미경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응,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변호사도 알아보고. 태수도 만족스러워했다. 근데 누나들한테는 언제까지 숨길 거예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최대한 늦게까지. 어차피 멀리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연락해도 돼. 태수는 냉정하게 계산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병실 안의 정순에게까지 들렸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울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더군다나 딸들까지 속이고 있다니.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태수에게 자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의 재산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길 유산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챕터 3 절망의 끝, 그리고 결심. 깊은 밤 병실은 고요했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음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통제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다. 낮에 있었던 태수와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속세 문제도 있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정순의 가슴을 찔렀다. 정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2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다. 좋은 옷 한 벌 사 입어본 적도, 여행을 가본 적도 없었다.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 적도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태수가 어릴 때를 떠올렸다. 그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워 간호했던 일, 학교에서 사고를 쳤을 때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니까 그래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태수는 어떤가? 자신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심지어 누나들에게는 병 소식조차 알리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모습인가?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소리내어 우는 것조차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까봐 참았다. 베개에 눈물이 젖어들었지만 정수는 계속 울었다. 평생 참아온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정수는 남편 창호를 떠올렸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태수를 제대로 훈계했을 것이었다. 창호는 비록 가난했지만 인품이 바른 사람이었다. 아이들에게 돈보다는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태수는 완전히 달라졌다. 여보,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봐. 정수는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중얼거렸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문득 며느리 미경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 태수와 결혼했을 때의 미경은 정말 착한 아이였다.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정순도 딸처럼 아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미경의 태도도 변했다. 특히 태수의 사업이 계속 실패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수록
미경의 시선은 차가워졌다. 정수는 자신의 재산을 생각해봤다. 강남 아파트는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고생해서 마련한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그 동네는 허허벌판이었지만 남편의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구입한 것이었다. 지금은 10억이 넘는 가치가 되었다. 예금 통장들도 마찬가지였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들이었다. 새벽 시장에서 김밥을 팔고 밤늦게까지 청소 일을 하며 모은 소중한 돈들이었다. 몇 개의 상가 건물도 남편과 함께 고생해서 장만한 것들이었다. 그 모든 것들이 태수에게는 그저 상속받을 재산일 뿐이었다. 그 돈이 어떤 희생과 노고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였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나? 마지막까지 돈밖에 모르는 자식들을 위해?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맹목적인 사랑이었다. 72년간 자신을 속박해온 그 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정수는 갑자기 분노를 느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처음이었다. 평생을 참고 양보하며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화가 났다. 아니, 분노했다. 왜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왜 자신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가? 자신은 단순히 돈을 남기고 죽을 존재인가? 새벽이 되자 정순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동안의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은 어머니의 모습 대신 단호하고 냉철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결심하는 순간이었다. 이대로는 안 돼. 진짜 내 곁에 남을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야 해.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정순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것이었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딸들에게 연락해야 했다. 태수가 숨기고 있는 자신의 병 소식을 직접 알려야 했다. 그리고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해야 했다. 누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누가 단순히 재산만을 노리는지. 병실 문이 열리며 새벽 순찰을 도는 간호사가 들어왔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정수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간호사는 정순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연약하고 힘없어 보였던 이 할머니가 갑자기 단단해 보였다. 눈빛도 완전히 달랐다.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의 눈빛 같았다.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간호사가 다시 물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정수는 휴대폰을 들었다. 큰딸 영미의 번호를 찾았다. 아직 새벽이라 전화하기는 이르지만 문자라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영미야, 엄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시간 되면 올 수 있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문자를 보낸 후 정수는 작은 딸 영숙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태수가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정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이 올 것 같았다.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었다. 아침 7시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다. 큰딸 영미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요? 영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영미야, 엄마가 좀 아파서 병원에 있어.
시간 되면 올 수 있겠니? 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금 당장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태수는 뭐해요? 왜 연락을 안 했어요? 정수는 딸의 반응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느꼈다. 태수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다. 서울대병원이야. 태수는 바빠서 그런가 봐. 엄마 얼마나 아프세요? 심각한 거예요? 영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직접 와서 이야기하자. 조심히 와. 정수는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작은 딸 영숙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반응은 영미와 비슷했다. 걱정과 당황, 그리고 왜 이제야 알았느냐는 원망까지. 두 딸 모두 당장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했다. 정수는 아침 일찍 간병인에게 부탁했다. 혹시 변호사를 한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요? 무슨 일이시라고요? 간병인 김이모가 궁금해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이모는 정순의 분위기가 어제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약하고 순종적이던 할머니가 갑자기 단호해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별다른 질문 없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기로 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가족법 전문가시고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오전 10시 태수가 병실을 찾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은 어제 나눈 대화의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태수는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응. 정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태수는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어리둥절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서류 정리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누나들 연락처 알려줘. 네. 갑자기 왜요? 태수는 당황했다. 내 딸들인데 연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있었다. 아, 네. 그런데 어머니, 누나들한테 걱정 끼칠 필요 없지 않나요? 멀리 살고 있는데. 이미 연락했어.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프다고. 그리고 곧 올 거야. 정수는 아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어머니, 그러면 괜히 복잡해져요. 누나들이 오면.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뭐가 복잡해진다는 거니? 정순이 날카롭게 물었다.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누나들이 오면 재산 상속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순종적이던 어머니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한 것이었다. 오후 2시 변호사 이상훈이 병실을 찾아왔다. 50대 중반의 이 변호사는 가족법 전문가로 유명했다. 그는 정순을 보자마자 그녀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할머님.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급한 일이라 이렇게 불러뵙게 됐네요. 정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떤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유언장이요? 혹시 기존에 작성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 써야겠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도가 들어 있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고 싶으신지요?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 모든 재산을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인지요?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 재산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아껴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고 싶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런 조건을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누가 진짜 저를 위해 곁에 있는지, 누가 재산만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정한 증인들이 함께 확인할 거예요. 이상훈 변호사는 정순의 계획에 감탄했다. 이는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라 가족들의 진심을 시험하는 정교한 장치였다. 하지만 할머님, 이런 조건부 유언장은 나중에 법정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죽은 후에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니까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결코 따뜻함이 없었다. 그리고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정순이 말을 이었다. 말씀하세요. 제 재산 목록을 정확히 조사해서 문서화해 주세요. 아파트, 예금, 상가 건물까지 모든 것을 정확한 시가로 평가해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동안 태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를 보고 의아해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정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변호사님이야. 좀 정리할 일이 있어서. 태수의 눈이 번뜩였다. 혹시 유언장 관련해서요? 응, 그렇다. 정수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태수는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법적인 일은 복잡하잖아요. 아니야, 이미 다 처리하고 있어.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수는 초조해했다. 어머니가 어떤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는 변호사를 유심히 관찰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어머니, 유언장에는 뭘 쓰시는 거예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꼭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니? 정수는 냉담하게 되물었다. 태수는 어머니의 변화에 당황했다. 예전의 순종적인 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권리? 내가 나한테 뭘 해줬길래 권리를 이야기하니? 그 순간 태수는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도 알았다.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이상훈 변보가 완성된 유언장을 정순에게 건네주었다. 정순은 찬찬히 읽어본 후 서명했다.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답답해했다.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이 인사했다. 연락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할머님. 이상훈 변호사는 태수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본 후 병실을 나갔다. 태수는 변호사가 나간 후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정말 뭘 쓰신 거예요? 너한테는 말할 필요 없어. 정수는 단칼에 잘랐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큰딸 영미가 급하게 들어왔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온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영미는 정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왜 이제야 연락 주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정순은 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영미야,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구나. 태수는 누나의 등장에 불안해했다. 이제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 뚜렷했다. 그는 서둘러 누나에게 인사했다. 누나 왔어요? 영미는 동생을 차갑게 바라봤다. 태수야,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데
왜 연락을 안 했어? 그게 누나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걱정시키기 싫어서? 이게 걱정시키지 않는 거야? 영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수는 남매의 실랑이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누가 재산만을 노리는지 확인할 때가 왔다. 정순의 병실은 이제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큰딸 영미가 부산에서 올라온 지 사흘째, 작은 딸 영숙도 대구에서 급히 달려왔다. 세 남매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아버지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장례식 때보다도 더 냉랭했다. 태수야, 너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영미가 복도에서 동생을 다그쳤다.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데 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어? 누나, 그게. 태수는 얼버무렸다. 실제로는 누나들이 오면 재산 상속이 복잡해질까봐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이었다. 그게 뭐야? 엄마 혼자 모시는 게 그렇게 대단해? 영숙도 화가 나 있었다. 우리도 엄마 딸이야.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태수는 속으로 분개했다.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를 모셔왔는데 이제 와서 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재산 문제가 걸려있는 지금 누나들의 개입은 달갑지 않았다. 누나들은 멀리 살면서 뭘 해줬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어머니 모시고 살았다고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모시고 살았다고? 내가? 영미가 비웃었다. 엄마한테 돈 받아가면서 살면서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거야?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여기 있었잖아요. 누나들은 명절 때나 와보고. 그만해. 영숙이 소리쳤다. 엄마 병실 앞에서 무슨 짓이야? 하지만 태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불만을 터뜨렸다. 좋아요. 그럼 확실히 해요. 어머니 재산은 제가 상속받을 거예요. 누나들은 멀리 살면서 뭘 해줬다고 상속을 받겠다는 거예요? 영미와 영숙은 동생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 얘기를 하다니. 내가 정말. 영미가 말을 잇지 못했다. 태수는 더 나아갔다. 어차피 엄마도 얼마 못 사세요.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정순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검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복도에서 벌어지는 자식들의 다툼을 모두 들었던 것이다. 엄마. 영미가 황급히 다가갔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어려 있었다. 특히 태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갔다. 병실로 들어가자.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가족들이 병실에 들어가자 정수는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젊은 간호사 박지영이 다가왔다. 그런데 태수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간호사님,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태수는 지영을 복도로 불러냈다. 복도에서 태수는 주위를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간호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영이 의아해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작은 마음이고요. 혹시 어머니 상태에 대해서 좀 과장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영은 놀랐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위험하다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 가족들한테 말해주시면. 태수는 말끝을 흐렸다. 지영은 태수가 내민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환자의 상태를 거짓으로 말하는 건 의료진의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간호사님, 제발. 태수가 간청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정순이 병실 문을 열고 나왔다. 무슨 일이야? 태수는 황급히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지영은 정순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할머님, 따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순은 지영과 함께 복도 끝으로 갔다. 지영은 태수가 한 행동을 정순에게 모두 알려주었다. 아드님이 저한테 돈을 주면서 할머님 상태를 심각하게 과장해서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려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간호사님. 알겠어요. 정수는 병실로 돌아왔다. 자식들은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다들 앉아라. 정순이 말했다. 가족들이 자리를 잡자 정수는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복도에서 한 이야기 다 들었다. 정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얘졌다. 어머니, 그건 조용히 해.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태수, 내가 간호사한테 한 짓도 알고 있어. 태수는 완전히 당황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제가 언제? 거짓말 하지 마. 간호사가 다 말해줬어. 정수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다. 내가 내 죽음을 재촉하려 했다는 것도.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영미와 영숙은 동생의 행동에 경악했고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수야. 정순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내 돈이 급하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왜 간호사한테 돈을 주면서 내 상태를 심각하게 만들려 했어? 태수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울 줄 몰랐어. 그 말에 태수는 오히려 화를 냈다. 어머니, 저도 살아야 해요.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래서 내 죽음을 재촉하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태수는 말을 삼켰다. 어차피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빨리 죽으라는 거야?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답이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모두 나가라. 정순이 말했다. 엄마. 영미가 다가가려 했다. 모두 나가라고 했어. 정순이 소리쳤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정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다. 하지만 정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음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 이제 정말로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해야 할 때였다. 한 달이 지났다. 정순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들도 이제 며칠을 못 넘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병실에는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영미와 영숙은 교대로 어머니를 돌봤고 태수는 매일 병실을 지켰다. 하지만 그들 각자의 속마음은 달랐다. 태수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도 유언장에 대한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한 달 전 변호사가 왔던 일이 계속 신경 쓰였다. 어머니가 무슨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알고 싶었지만 정수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태수야, 어머니 물 좀 드려. 영미가 말했다. 태수는 기계적으로 어머니께 물을 드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날로 심해졌고 이자만으로도 매달 1,000만 원씩 나가고 있었다. 어머니의 재산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태수가 물었다. 정수는 힘겹게 눈을 떴다. 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라 말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정순의 손녀 지은이었다. 태수의 외동딸이었지만 아버지와는 전혀 닮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 정순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인사했다.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손녀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정순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었다. 지은은 대학생이었지만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병원에 왔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기도 했다. 지은아, 정순이 힘겹게 말했다. 할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태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불편해했다. 지은이 할머니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걱정되었다. 혹시 유언장에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했다. 지은아, 너는 학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태수가 딸에게 말했다. 아빠, 할머니가 이러신데 학교가 중요해요? 지은이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봤다. 지은은 아버지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은은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정순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렸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들은 모두 병실에 모였다. 영미와 영숙은 눈물을 흘렸고 태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때 태수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유언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미가 동생을 노려봤다. 태수야, 지금이 무슨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해? 누나, 하지만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의식이 있을 때 확인해야. 조용히 해. 영숙이 소리쳤다. 하지만 태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변호사님께 연락드릴까요? 유언장 공개를 위해서.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재산 얘기만 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차가워졌다. 그래, 불러라. 정순이 힘겹게 말했다. 2시간 후 이상훈 변호사가 병실에 도착했다. 가족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할머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왔습니다. 변호사가 인사했다. 유언장을 공개해 주세요. 태수가 급하게 말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다.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특히 태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변호사의 입을 바라봤다. 김정순 씨의 유언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다. 나 김정순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나의 모든 재산인 강남구 소재 아파트, 각종 예금, 상가 건물 등 일체를 나를 끝까지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에게 상속한다. 태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자신이 어머니를 가장 많이 돌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에 태수는 경악했다. 그 사람은 아들 김태수가 아니다. 평생 묵묵히 나를 돌봐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진심으로 사랑해준 손녀 김지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지은이한테요? 태수가 소리쳤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들 김태수는 그동안 어머니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심지어 어머니의 죽음을 재촉하려 했으므로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수는 완전히 넋을 잃었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지은이는 손녀잖아요. 법적으로 상속 순위가 할머님께서 모든 재산을 손녀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다.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정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아, 내가 유일하게 진짜 가족이야. 태수는 분노에 떨었다. 어머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손녀에게만 향해 있었다. 태수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그는 병실을 나가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상황을 뒤집으려 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이세요? 저 김태수인데요. 유언장 무효 소송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가 통화하는 동안 병실에서는 더 큰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다. 이상훈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실 할머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영미가 물었다. 할머님께서 태수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지은이 놀랐다. 할머니, 왜 그런 걸? 정수는 힘겹게 말했다. 지은아, 내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아야 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조사 결과 태수 씨는 지난 3년간 할머님 명의의 계좌에서 총 2억 3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뭐라고요? 영미가 소리쳤다. 대부분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사채 이자로 나갔습니다. 할머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할머니의 돈을 훔쳐서 도박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태수 씨가 할머님의 병원비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머님께서 직접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 계셨습니다. 영숙이 분노했다. 태수가 정말... 그때 문이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다. 그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어색하게 서 있었다. 뭘 그렇게 보세요? 태수가 방어적으로 말했다. 태수야. 영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엄마 돈을 훔쳤다는 게 사실이야? 뭐라고요? 훔쳤다니요? 태수는 발뺌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3년간 2억 3천만 원 무단 인출. 태수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신 새벽에 ATM에서 인출한 것도 어머니가 주신 거야? 영미가 추궁했다. 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확실했다. 내가 정말... 영숙이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할머니한테 어떻게... 지은아, 내가 뭘 안다고. 태수가 변명하려 했다. 닥쳐. 지은이 소리쳤다. 할머니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알아요?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사실 지은은 한 달 전부터 할머니로부터 모든 사실을 들어왔다. 정수는 손녀에게 태수의 배신과 상처를 모두 털어놓았고 지은은 그때부터 할머니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할머니께서 저한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지은이 말했다. 아빠가 어떻게 할머니를 배신했는지, 어떻게 돈을 훔쳤는지, 심지어 간호사한테 돈을 주면서 할머니 상태를 조작하려 했는지까지요. 태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지은아,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태수가 변명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할머니 돈 훔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정수는 손녀와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편해졌다. 마침내 진실이 모두 밝혀졌다. 지은아. 정순이 손녀를 불렀다. 내 할머니. 내가 유일한 진짜 가족이야. 정수는 간신히 말했다.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아니야. 마음을 나누는 게 진짜 가족이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제일 소중해요. 한편 태수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고 이제 사채업자들의 독촉을 감당할 방법도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정에서 싸우겠어요. 태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태수 씨, 할머님의 재산 횡령은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소송을 거시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태수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영미와 영숙도 동생의 행동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더 이상 태수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태수야,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영미가 차갑게 말했다. 누나, 나가줘. 엄마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있는 걸 원하지 않아. 태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모든 것을 잃었다. 어머니의 재산도, 가족의 신뢰도, 그리고 딸의 존경까지. 병실에서는 정순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머니, 힘내세요. 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수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순간에 진짜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일이었다. 한편 태수는 복도에서 변호사를 붙잡고 마지막 시도를 했다.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지은이는 아직 미성년자도 아니고 뭔가 법적 허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수 씨, 할머님께서 매우 신중하게 모든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횡령 사실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빚이 얼마나 많은데. 태수는 절규했다. 그건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할머님의 재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태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다. 병실에는 영미, 영숙, 그리고 지은만 남아 있었다. 태수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멀뻔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킬 자격을 잃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정수는 간신히 눈을 떴다. 호흡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웠지만 손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간호사가 잠깐 호흡기를 빼주었다. 정수는 힘을 모아 말했다. 지은아, 할머니 말 잘 들어.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진짜 소중한 건 마음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정수는 말을 이어갔다. 할머니,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 영미와 영숙도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는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영미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멀리 살면서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영숙도 눈물을 글썽였다. 정수는 두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너희들도 각자 살기 바빴을 거야. 그때 정수는 지은을 다시 불렀다. 지은아, 내 할머니가 남긴 거 잘 써. 너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기억해. 피를 나눈 게 가족이 아니야. 마음을 나누는 게 진짜 가족이야. 이 말은 정순이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였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보다는 진심 어린 사랑과 돌봄이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지은은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한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지은이는 할머니 자랑이야. 정순이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다. 정순은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마침내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안도감이었다. 할머니, 지은이 조용히 불렀지만 정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오전 6시 23분, 김정수는 72년의 삶을 마감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손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영미와 영숙은 소리 없이 울었고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복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태수는 주저앉았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왔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정순의 오랜 친구들과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태수는 장례식 내내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가족들도 조문객들도 그를 외면했다. 정순 언니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친구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지은이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각자의 길을 떠났다. 영미와 영숙은 부산과 대구로 돌아갔고 태수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마도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친 것 같았다. 지은은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할머니가 남긴 재산은 상상 이상으로 많았다. 하지만 지은은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기로 했다. 할머니, 약속드린 대로 할게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쓸게요. 지은은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일부는 장학재단을 만들고 일부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한편 태수는 서울 변두리의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을 피해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가끔 딸 지은이 그리웠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부끄러웠다. 어느 날 태수는 신문에서 딸의 소식을 보았다. 지은이 할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기사였다. 김지은 씨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실천하고 싶다며 혈연보다는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말했다. 태수는 신문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웠다. 자신이 버린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은아, 아빠야. 신문 기사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지은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지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할머니의 뜻을 이어갔다. 태수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다. 가끔 멀리서 딸의 소식을 들으며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정순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지은은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아빠, 저예요. 지은이. 태수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다. 지은아, 아빠, 할머니 기일에 함께 성묘하실래요? 태수는 놀랐다. 딸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뜻일까? 지은아, 아빠가 그럴 자격이. 아빠도 할머니 아들이잖아요. 할머니께서 아빠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 아버지와 딸은 할머니의 묘소 앞에서 만났다. 태수는 정순의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아빠도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태수는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지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아빠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태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해가 저물어가는 묘소에서 두 사람은 정순을 그리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정순이 남긴 가르침이 마침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다. 먼 하늘에서 정순은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을 것이다. 피를 나눈 것이 가족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그녀의 가르침이 마침내 꽃을 피웠다. 정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지혜는 지은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태수도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정수는 하늘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